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장 중의 거장,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마티스의 니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마티스가 프랑스의 니스에서 그림을 그렸다면 풍경을 그렸을까요? 실내를 그렸을까요? 프로방스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거장들은 대부분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티스는 니스 시기에 풍경화도 그렸지만 인물과 인테리어를 탐구하고 그리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필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린 걸까요? 마티스는 1917년 말 니스에서 묵었던 방을 모든 게 거짓말 같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매혹적이다 라고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티스에게 실내는 매혹 그 자체였나 봅니다. 그는 니스 시대 인물과 실내를 집중적으로 그렸고 그의 꾸준한 노력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는 2023년 5월 동경도 미술관 마티스전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책자를 구매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보를 통해 찍은 그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티스를 행복하게 했던 아름다운 방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자화상, 니스 실내, 오달리스크, 정물화로 나누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화상입니다. 마티스에게 자화상은 그의 그림에서 중대한 전환기에 등장하곤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티스의 자화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샤프함이 묻어나는 마티스 자화상에 이어 다음은 좀 더 아저씨같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1927년의 자화상입니다. 1919년과 1927년 그의 인생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니스의 실내 작품들입니다. 니스의 호텔방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우아한 이탈리아풍의 천장, 타일이 깔린 마루, 무대처럼 은은한 조명 역할을 하는 채광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병풍, 거울 등등 소도구들이 영감의 모티브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르고 남작 부인의 뒤로 거울이 보이는데요. 이는 공간의 연장도구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니스의 인테리어 그림이 점차 어떻게 발전해 나갔을까요? 1920년대는 마티스가 애호하던 모델 앙리에트 다리카레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수많은 오달리스크 작품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1921년 가을 마티스는 니스 구시가지 상가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바다와 마주한 건물 3층에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만의 동방극장으로 꾸몄습니다. 이 동방극장에는 그 자신이 화가이며 음악가로서 예술혼을 장착하고 있었던 비범한 모델 앙리에트 다리카레르가 열연했습니다. 배우, 감독, 무대가 완비된 동방극장은 마티스의 완벽한 몽상 장소였죠. 그때그때 그림의 색조에 맞추기 위해 마티스는 무대 장치를 세심하게 바꾸었고 그 무대 위에서 앙리에트 다리카레르가 다양한 관능적인 포즈를 취하고 마티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오달리스크란 방을 의미하는 터키어 오다에서 온 말로 이슬람 궁정의 하렘의 궁녀를 의미합니다. 화가들은 이들을 소재로 이국의 에로틱한 초상을 그려내곤 하였습니다. 1814년 제작된 앵그르의 그랑 오달리스크를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이 모델의 관능성에 초점을 두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티스에게 오달리스크는 이국적 소재의 표현이자 몽상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티스는 후에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했다. 파리를 벗어나 걱정 근심을 모두 잊고 편하게 지내고 싶었다. 오달리스크는 아련한 향수, 아름다운 백일몽, 마법적인 분위기에서 황홀한 낮과 밤을 지내면서 얻은 체험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는 수차례 열린 전시회에서 엘버트 씨, 반스, 클라리벨과 에타콘 같은 새 수집가들이 마티스의 작품을 구입하던 시기로 피로에 지친 마티스에게 니스에서의 충전은 백일몽처럼 달콤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다음은 오달리스크 제1탄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오달리스크의 에로틱한 상징성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마티스의 관점은 배경의 인물을 어떻게 조화시켜 배치할까 였습니다. 마티스의 오달리스크는 벽의 장식처럼 포장지처럼 알록달록합니다. 마티스는 오달리스크 시리즈를 그리면서 깊은 울림의 세계로 돌아가 공간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7년간 줄곧
마티스의 모델이자 뮤즈로 관계를 이어오던 앙리에트는 건강상의 문제로 모델을 그만두게 되었고 1930년 마티스는 타히티로 여행을 떠납니다. 또 다른 빛을 보기 위해서였죠. 1928년 앙리에트가 모델을 그만둔 후 단기적으로는 오달리스크 시리즈가 위기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범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정물화를 보시죠. 그의 작품에서 인물이 빠졌습니다. 정물과 배경은 1920년대 그를 매료시켰던 니스 작업실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28년 좀 더 정숙하고 심플해 보이는 정물화가 등장합니다. 정물화의 요소 하나하나가 따로 놀고 있는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묘한 구성을 가진 정물화입니다. 이 그림은 마티스 그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마티스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도 이 그림을 보면 눈치채려나? 이 그림은 뭔가 새로운 데가 있어. 내 안에 해방감을 느껴. 여러분도 마티스의 해방감을 느끼시나요? 우리들은 몰라도 그는 알았습니다. 마티스가 맛본 해방감이란 복잡한 장식으로부터의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는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자의 해방감일까요? 후대 평론가들은 이 그림을 마티스가 젊은 화가 시절부터 동경해오던 세잔의 스타일이 배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티스가 큐비즘을 연구하며 암흑기까지 거치면서 그토록 추구했으나 도달하지 못했던 구성주의에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물질의 기하학적 해체, 그리고 2차원적 공간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구성주의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앙리 마티스의 초상화가 현대 심플리스트의 대가인 잡스처럼 보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전환은 마티스의 그림이 화려함의 정점을 찍었던 오달리스크와 니스 인테리어 다작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양에 질려 단순한 것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티스는 복잡성의 극치에 달했던 니스 인테리어를 가지고 오히려 단순한 표현을 연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928년 마티스의 꾸준한 노력은 임계점을 넘어 다음 단계로 진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노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전시의 어둠이 아닌 니스의 밝음이었습니다. 마티스는 니스에서 여유로운 공기, 따뜻한 채광을 흠뻑 들이마시고 정신적인 자유로움을 느끼며 성실하게 탐구를 지속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가운데 고도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행복해지는 공간, 그 안에서 느끼는 낭만이 무한한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지만 내가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인생의 과업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영감과 낭만을 주는 곳으로 가서 좋은 에너지 만끽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용기를 채워야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앙리 마티스의 니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앙리 마티스가 니스 시대에서 이뤄낸 변화를 감상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낭만 속에서 열띠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만덕이었습니다.